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오행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 상생상극은 실제로 우리가 그 명식을 해석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오행은 목화 토금수가 되죠. 목화 토금수인데 이것이 이렇게 색을 하죠. 자, 이게 생입니다. 그죠? 우리 상생이라 그럽니다. 상생이라 그러는데 실로 보면은 목은 화를 생각하지만은 화는 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상생이란 말은 좀 틀린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 때는 분명히 목은 화를 생각하지만은 화는 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상생이란 말을 씁니다. 이 얘기는 여기 눈에 띄는 상생상극만이 다가 아니다는 얘기죠. 숨은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생인데 한 칸 건너뛰면은 극이 되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게 상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식에 보면은 이 상생과 상극이 같이 존재하면서 상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상생 즉 생이 뭐냐, 극이 뭐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생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도와주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뭐 하느냐? 깨는 거죠. 그걸 하고 때려 부수고 상대방 힘들게 하고 그것이 극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생상극 정의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야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생은 뭐냐면은 생은 기운의 순리적 이동입니다. 순리적 이동을 생이라 합니다. 부딪히지 않고 넘겨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그건 상대를 자극해서 변화를 시키는 이런 특성이 극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세상에도 생만 있다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극만 있다면은 뭐죠? 다 충돌해서 없어지겠죠.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생은 좋은 것, 그건 나쁜 것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생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자, 목생화가 뭐냐는 거죠. 목생화가 뭐냐. 다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자연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뭐죠? 불이 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목이 기운을 이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기가 더욱더 강해지겠죠. 이것도 하나의 생의 방식이죠. 우리가 5가지 생이 있는데 각자 생이란 것이 그러니까 기운의 순리적 이동이 각자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생토를 설명을 드리면은 화가 어떻게 토를 생각할까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대다수 분들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명리서적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불이 나무를 태워서 흙을 비옥하게 만든다. 이렇게 쓴 책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거는 화생토가 아니죠. 그지? 목이라는 매개체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 사고력이 좁으니까 도대체 화가 어떻게 토를 도와줄까 생각하니까 토를 도와준다면 토가 좋아져야 되는데 토가 비옥한 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두렁을 태워서 뭐죠? 토를 더 비옥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상생이란 것은 목이 왜 개입을 합니까? 직접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생각을 좀 크게 하자는 거죠. 자, 토라는 놈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그지? 자기 역할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토 위에 생명체인 목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토거든요. 근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토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극지방이죠. 알래스카 북부지방이라든지, 저쪽에 뭐죠? 유럽 위에 가면은 그린란드라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가면은 땅은 땅인데 뭐죠?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죠? 토는 제대로 된 토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땅 위에 우리가 태양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토가 뭐죠? 나중에는 나무를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죠?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이 수렵을 하다가 온난화가 되니까 동물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감자를 심어서 수출하는 장면을 TBS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난화 때문에 안 좋은 거지만은 우리가 화생토로 봐서는 분명히 뭐죠? 토는 그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간접적으로, 여기는 직접적으로 생을 해준 거죠. 여기는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생의 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는 어떻게 금을 생해줄까? 그지? 그래 보니까 어떻게 생활할까? 우리는 흙 속에서 뭐죠? 진주도 캐고,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쇠도 나오고, 이렇게도 토생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토가 뭐죠? 아주 오랫동안에, 쌓이면은, 단단해지면은, 압축이 되면은, 금으로 변하는 거죠. 이런 것도 뭐죠? 토생금이죠. 또 있습니다. 이 금이란 놈은 뭐죠? 바위입니다. 바위. 돌. 자, 바위가 뭐죠? 바위는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데, 바위가 자존심을 지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우뚝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토가 부실하면은 우뚝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 이놈이 우뚝 서 있게 뭐죠? 보조하는 거죠. 이렇게. 아마 실제로 우리가 명색을 해석한 데서 갖고는 그게 더 맞을 겁니다. 그지? 보조하는 거죠. 우리가 금이 이빨이라면 단단하니까 토는 잇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잇몸이 튼튼해야지 뭐죠? 이게 제대로 이빨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도 뭐죠? 하나의 생의 방식이다. 그 다음에는 금생수는 어떻게 할까? 금생수는, 자, 금생수는 어떻게 할까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질문을 제가 해보면은, 바위 틈에 물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위 틈에 나오는 것이지, 바위에 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생이 뭘까? 그러니까 또 설명을 못해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본질을 봐야 되죠. 자, 수가 수다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생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지? 그래야 진정한 수죠. 그러면은 수생목을 못하는 수도 있죠. 우리 낙동강물은 지금 먹기가 힘들어요. 그지? 녹조 현상 때문에요. 지금은 그럭저럭 먹는데 앞으로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해요. 그지?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고 뭐죠? 인간들이 토목공사를 하는 데 한 지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지?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수생목하기 어려운 수를 힘을 주는 것이 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수장에 가면은 이 물들은 전부 다 바위를 통과해서 물이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 해인사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 금생수의 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낙동강에 좀 오면은,
그죠? 그 한강에 그 해산물이 낙동강쯤에 다다르면은 못 먹습니다. 지금은 물론 농약을 불어서 못 먹지만은 옛날에 농약을 쓰지 않더라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여름이나 이럴 때는. 왜 그렇습니까? 낙동강은 강바닥이 뭐죠? 해인사는 강바닥이 금이에요. 근데 낙동강에는 강바닥이 뭐죠? 토예요. 그래서 낙동강 물은 토옥수된, 그걸 받아서 토의 기가 빠진 물이고요. 해인사에서 내려오는 물은 금색수된 물이죠. 그렇다면은 금과 수의 관계가 어떨까 보는 거죠. 이건 특이한 관계였어요. 다른 것은 뭐죠? 항상 이쪽에서 A에서 B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놈은 가만히 있으니까 수라는 놈이 내려오면서 뭐죠? 바위를 한 바퀴 감아 내려가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금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생활의 방식이라는 거죠. 꼭 내가 도와줘서 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나를 뭐죠? 활용해서 가는 것도 생 받는 것도 생이에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생목인데요. 이건 아시죠? 물이 뭐죠? 생명체를 먹여 살리죠. 이것도 직접적이죠. 자, 이렇게 생관계가 있다면은 극관계도 있는 거예요. 명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 극관계에 상당한 오류를 가지고 명리를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죠? 해석이 잘 안 돼요. 그게 뭐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질문을 합니다. 목하고 토는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대다수 분들이 좋은 관계예요. 왜냐하면 서로 불가분의 관계죠. 나무와 흙은, 그죠?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관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과 관계를 봐야 됩니다. 내면을 봐야 되죠. 이게 답이죠. 우리가 명리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물 입장에 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정확한 판단이 되죠. 예를 들자면은 대구에 아주 유명한 철학원이 있는데요. 그분 제자들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돈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제 명식을 가져가니까 뭐냐면은 당신은 뭐죠? 가을에 과일 나무라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나만 다 돈이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핏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한 번 망하면 됐는데 그게 계속 남아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다시 할 거다. 그래 또 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명리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을의 묵은요. 힘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뭐죠? 다음 세대, 즉 씨앗을 품고 있는 과일에 준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거예요. 과일은 풍성하지만은, 그지? 풍성하지만은 저는 뭐죠? 힘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힘들지만은 팔자가. 당신은 당신 자식을 잘 키울 팔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되죠. 근데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설명을 하더라는 얘기죠.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뭡니까? 목은 토에 기반해서 뭐죠? 싱싱하게 자라지만은 토는 죽을 지경이죠. 이것도 극이에요. 그죠? 그래서 극이에요. 그 다음에 토옥수는 알죠?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꾼 것도 극이에요. 꼭 때리 부숴만 극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물은 직진선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바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가운데 뭐냐면은 이렇게 산을 만나요. 토잖아요. 그래서 수는 유연하니까 부딪히지 않고 뭐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것도 극이에요. 근데 토가 한 개일 때는 수가 뭐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려면 또 토가 하나 있고 또 돌아가려면 또 토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토가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자면 물이 갇혀있죠.
소스가 되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무튼 수의 직진성 방향을 굴절시키는 것도 하나의 극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극화는 뭐죠? 불을 끄는 거죠. 불을 끄죠.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되지만 단순하게 뭐죠? 무조건 수는 화를 다 극하고 불 끄고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물은 수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 그건 맞습니다. 화의 기능을. 그 다음에 화극금을 제가 묻습니다. 화는 어떻게 금을 극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용광로가 떠오를 겁니다. 왜? 극이라고 해서 자꾸 정점을 생각하거든요. 극점을. 그지? 맞습니다. 그 포스코 있는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다 녹아버리죠. 그럼 물로 변해버립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삼합 배우지만은 병신합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극단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명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명식을 한번 볼까요? 자, 명식이 이렇게 세워 있으면은 여기 뭐죠? 여기 금이 있고 여기 화가 있습니다. 자, 화극금 해가지고 금이 녹아버린다 생각하면은 이런 명식이 있다면은 다음 명식 B라는 명식에서는 여기도 화가 있고 여기도 화가 있고 여기도 화가 있고 이럴 때 어떻게 구분하시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서 물이 녹아버렸는데 화가 생겼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구분을 못 하시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극단적인 상황을 연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뭐냐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행의 특성들을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금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금의 특성은 돌도 되고 새도 되지만 뭐죠? 가을도 되고요. 또 뭐죠? 서쪽도 되고 흰색도 되고 그지? 그 돌 중에서 뭐죠? 돌은 의미가 뭡니까? 단단하고 그지? 바뀌지 않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돌은 차가움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왜 배웠냐면은 바로 상생상극을 활용하는 데 쓰기 위해서 뭐죠? 다양한 방식의 금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넣어놓은 거죠. 그지? 뭐 가을에 뭐 결혼하면 좋다고 뭐 금을 가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있죠. 화극금 같으면은 이 정도 되면은 여기 서 있는 화가 금을 극할 정 되면은 금을 녹여버린다가 아니고 뭐냐면은 차가움을 그지 줄일 수가 있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자, 이제 명식을 해석합니다. 그럼 원래 이 금은 차갑고요, 날카롭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되죠, 이 사람은. 금기가. 또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십성이라는 걸 배웁니다. 배우면은 여기 있는 특성이 화극금을 받으면 그 성향이 좀 줄어듭니다.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화극금을 설명하는데 처음부터 뭐죠? 금을 녹여버려요. 이렇게 하면은 뭐죠? 나중에 응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만일에 화가 계속 많다면은 그때는 뭐죠? 야, 이놈이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근데 정말 이놈이 단단한 금이라고 단단해가지고 가슴에 새기면은 지워지지 않고 그럴 수 있겠냐?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지? 금 흉내만 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금곡목. 이거 아마 그 시중에 판매되는 명리 서적들 한번 보세요. 기본서에 가면은 오행의 상생상극이 다 있습니다만은 거의 10중 8구는 뭐죠? 도끼로 나무를 잘라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깝깝하죠, 얘도. 똑같은 얘기로
여기에 목이 있는데 왜 금이 있습니다. 자, 이놈이 금극목에서 이놈이 나무가 잘라 죽었다면은 여기도 금이 있고 여기도 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위됐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도끼로 하도 쪼서가지고 뭐죠? 좋았어? 성냥개피가 됐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답답하죠.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금은 쇠, 목은 나무, 딱 두 가지만 생각하니까 도끼로 나무를 잘라버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다양한 사고를 했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을의 목은 보면 어떨까? 그지? 가을의 목. 가을의 생명체들이죠.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럼 가을 되면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이 성장을 멈추는 거죠. 목은 성장만 멈추어도 정말 깝깝해합니다. 목은. 그죠? 마치 죽은처럼. 그래서 만약에 특히 이 금이 월주에 있다면은, 여기 금이 있다면은, 여기 금이 있는 게 뭐죠? 신금과 유금이죠. 이 유금을 있다면은 가을입니다. 그럼 가을의 목이라면 뭐죠? 성장을 멈췄다는 거예요. 자, 성장을 멈추면 어떻습니까? 목은, 아, 나는 끝났구나. 왜냐? 목이란 특성은 죽는 순간에 움직이고 싶어요. 생명체는. 근데 움직임이 끝났으니까, 아이고, 내가 죽는 모양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내려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태어나는 목이라면은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순리잖아요.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욕심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가을의 목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뭐죠? 아, 깝깝하겠구나. 성장이 멈추니까. 그지? 그래야지만 나중에 금이 3개쯤 된다면은, 야, 이거 숨을 쉬겠냐. 그럼 이거는 뭐죠? 전혀 역할을 잘 못할 것이다. 이 원국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을에 태어나는 목인데 내려놔야 될 사람이 사업이라고 해서 뭐죠? 내려놓는 게 아니고 움켜쥐어야 됩니다. 배짱도 있어야 되고 욕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치? 죽을 때 되는 사람이 욕심 부리면 뭐죠?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죠?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죠. 사업을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 내면에 들어가는 보는 거와는 상당한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들의 가장 기본이 여기 상생상극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상생상극 부분을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을.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자, 전부 생입니다. 자, 이랬을 때 화생토, 목과 화가 1대1 있을 때는 뭐죠? 서로 이렇게 생을 내줍니다. 그죠? 목이 생을 내주는데 과연 목이 많다면은 두세 개쯤 되면은 화를 더 생해줄까? 이 생각해 보셔야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대로 이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죠? 목다 화식이라. 이 명리 공부할 때 또 지장 주는 면이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외워놓으면은 사자성어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거밖에 해석을 못해요. 제가 사자성어를 엄청 외우시는 분을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유식해 보이죠. 그죠? 저거 어떻게 다를까? 그런데 실제로 명식을 주놓고 풀으라 그러면 잘 못 풉니다. 그러면 뭐죠? 1대1 때는 생인데 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뭐죠? 생보다는 극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화생토이지만은 화가 너무 많다면은 마치 뭐죠? 사라사막 같아요. 화가 많으니까. 토가 어떻게 해요? 생명체를 키울 수가 없어요. 토생이 토가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토가 많으면 금이 묻혀버리겠죠. 자기 모습을 못 드러냅니다. 그죠? 금이 너무 많으면은 금생수가 아니고 뭐죠? 왜냐하면 수는 금에서 생을 받아와야 되니까. 그지? 이 금을, 바위를 돌다가 다 말라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수가 너무 많으면 뭐죠? 목들이 상당히 자라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수가 많고 목이 많으면 부목이다, 떠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홍수 때 막 나무가 떠내려온 거 보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건 일부고요. 대다수 목들은 자기 키까지 끝까지 잠기지 않으면 살아남습니다. 수가 많아도.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수가 많은데 목이 살아남은 경우가 그죠? 청송에 가면은 주산지라고 있습니다. 주산지에 있는 왕부들은 몇백 년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대강하고 보면은 강 주변, 낙동강 주변에 옛날에 있던 나무들이 잠겨 있습니다.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앞으로도 안 죽을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뜨지 않고요. 그렇지만은 뭐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목의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잘 활용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죠? 이쪽을 낳았으니까 생을 했으니까 여기가 엄마라 그러죠. 자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 육친법이라 그래요. 저희들은 이제 육친법을 하지 않죠. 아무튼 더 비교해 봅시다. 그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자, 엄마의 사랑이 그냥 적당할 때는 얘를 키워주죠. 근데 엄마 사랑이 넘치면은 얘를 뭐죠? 더 힘들게 해요. 요즘 엄마들이 뭐죠? 엄마 욕심 때문에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자, 화가 많아요. 화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엄청 많은데 목이 하나가 들어가요. 목생활이고. 그러면 화가 더 커지겠습니까? 오히려 목만 하나 날리는 거죠. 화생토인데 엄청난 작은 불로서는 뭐죠? 엄청난 크기의 토를 데울 수가 없죠. 약한 불로서. 그죠? 화성이라는 거죠. 화성은 뭐죠? 지구보다 훨씬 더 태양에서 멀리 있으니까 화기가 약해요. 약하니까 뭐죠? 약한 화기로서는 그 토를 데워서 거기서 뭐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성에 사람 살지 않죠. 우리는 과학까지 동원하셔야 돼요. 토생금이나 금이 너무 많으면 뭐죠? 얼핏 생각해도 자갈박 같지 않습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생명체를 아마 키우기가 힘들 거예요. 자, 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금생수인데 이 바닷속에 바위가 묻혀있어요. 이것도 자기 역할을 못해요. 왜? 다 금이란 놈은 바깥에 내놓고 야 내가 금이야 이렇게 한번 고함을 친다기나 잘난 척을 한번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죠. 수생목인데 목이 많으면 뭐죠? 다 갈아먹고 살아야 돼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식이 뭐죠? 너무 크거나 활동량이 그죠? 너무 잘 돼도 부모들은 뭐죠? 골병드는 거예요. 왜? 큰 자식 키우고 해서 뭐죠? 부모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그게 인간사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자식이 컸다면 내가 스스로 컸다면은 부모 은덕이죠. 부모가 뭐죠? 등골을 뽑아서 내가 잘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효도하라고 가르쳐야 되죠. 자, 우리 이것을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명리를 갖고 상담하는 사람이 철학원을 하는데요. 철학원이요. 근데 그분들은 이 철학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래요. 그지? 철학이라는 말은 뭐죠? 세상 이치를 좀 알고, 그지? 어떻게 살 것이냐. 그에 대해서 넓게 보면 철학은 맞는데, 대다수 분들이 뭐냐면 이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을 쓰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하셔가지고,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세상 자연의 이치, 세상 이치를 가르쳐 줘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진정한 상담이죠. 자, 이번에는 그걸 볼까요? 그걸. 자, 목극토죠. 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에요. 간단히 생각할게요. 그건. 어차피 이 두 놈이 있으면은 얘가 이겨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중딩이라고 해요. 이놈한테 못 이기니까 이놈을 초딩이라고 해요. 예. 1대1 때는 항상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지만은 문제는 뭐죠? 또 중딩이 한 3놈쯤 되면은 거의 뭐죠? 초딩은 어렵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쪽에 힘든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딩이 3명쯤 될 때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초딩이 3명이라도 중딩이 1명이라도 중딩이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이 목이 오래 있을 때예요. 그럴 때는 토가 많아도 토들이 쩔쩔 매요. 목한테.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냐면은 비슷한 게임이 될 때가 있어요. 3개하고 1개하고 3개하고 싸우면 되면은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목이 있는데 옆에서 뭐죠? 수의 생을 받고 있으면은 싸움이 돼요. 오래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한 3개쯤 뭉쳐지면은요, 초딩을 떠났어요. 이놈이 상당히 뭐냐면은 여유만만해요. 여유만만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남을 우습게 보든지 아니면 뭐죠? 아예 무시하든지. 예를 들면 큰 공룡이 하나 누워 있습니다. 그죠? 거기 가서 뭐죠? 쥐가 물면 어떻게 했습니까? 공룡이 그걸 받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공룡이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공룡이 뭐냐면은 자다가 뭐죠? 쥐한테 물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명식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생각관계인데, 특히 극관계인데, 여기서 내가 A라는 사람, A에서 B를 극했을 때, 이 반응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지? 그럼 여기서 A가 B를 극한다고도 뭐죠? 얘도 힘이 빠져요. 그죠? 때리지 않습니까? 빠진다. 그러면 여기가 힘이 빠지는 거와 여기서 맞아서 힘이 빠지는 거와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갖고 또 크기로 되는데 B가 클 때, A가 클 때. 이렇게 보셔야 되죠. 생도 마찬가지예요. A가 B를 생각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니까 계속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A가 B를 생각하게 되면은 A도 뭐죠? 힘이 빠지게 돼요. 힘의 손실이 일어나죠. 그게 어느 정도인가? 그지? 만약에 A라는 놈이 B라는 놈 두 놈을 생해준다면은, 그지? 과연 생을 해준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 다 내버린 것인지,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돼요. 그지?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명식을 자꾸 보면은, 그지? 명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버려버리고, 그냥 8글자에서 뭐죠? 8글자에서, 여기 보니까 뭐죠? 상충살 있구만. 그지? 그 다음에 죠 여기 보니까 뭐죠? 합이 돼 있어. 합도 바뀌어. 변해. 그 다음에 뭐죠? 또 뭐 있습니까? 이렇게 건너기 있어요. 어떡해? 그 다음에 여기서 뭐죠? 이 식신격이는 어떡해? 이렇게 단순하게 이 명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뭐죠? 그게 과연 맞을까요? 만든다 한들 뭐죠? 얼마나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단문형으로 무슨 살이구나, 그죠? 무슨 형충파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당장은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언제 안 되냐면은요, 운세 대입이 안 돼요. 운세 대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명식 시험 때 뭘 했습니까? 대운이지 않습니까?
대운만 있습니까? 나중에 또 할 겁니다만은 세운이라는 놈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세운과 대운을 엮어서 해석을 해야 해서 이 사람이 올해 운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예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대다수가 그냥 올해가 병신년에 무슨 해니까 어떻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된 게 바로 여기서는 오행의 상생상극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지?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사장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지?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 각도로서, 그죠? 자연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것이 쌓여서 배에 있으면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운세에 대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풍적 명리학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세운과 대운의 대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이 수풍정이 아니면은 잘 못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그 설명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제 수풍정보다 공부를 덜 해서 안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운세 대입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부분, 변화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개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죠? 이것을 보면서 육친으로 보고, 그죠? 재성이 어땠으니까 뭐 돈 벌겠다 안 벌겠다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운세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명리의 매력은 운세 대입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사장인 오행의 상생상극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내용은 간단하죠. 간단하지만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계속 사고하면서, 그죠? 공부하시면은 아마 훌륭한 그 명리 연구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